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법 등 6개 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여당은 당연한 책무라 주장했고 야당은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외신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 사태 속 민주주의를 회복할 수 있었던 원천은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논란이 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 남발로 국정 기능이 마비됐다며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기자, 대기자.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에 대해 여야의 반응이 엇갈린 가운데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의 제2요구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9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야당 주도로 통과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 정신을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여당은 당연한 책무라며 한 권한대행의 결정에 힘을 실은 반면 야당은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정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결정을 했다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사법과 국회법 그리고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법안별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6개 법안에 대한 제2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2요구안 제가 절차까지 모두 마친 한대행은 국회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법안을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도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 책무라며 민주당은 탄핵으로 으름장을 놓는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위헌 소지가 높고 법 질서 전반에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입니다. 여기에 제2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국민은 한대행이 국민 공복으로 남을지 내란 공범으로 전락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 속에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입니다. 윤석열의 대통령 직무 복귀를 원하는 것인지 대행께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 이외에도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이 국무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헌법재판관과 내란 상설특검 후보까지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앞두고 여야의 압박은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외신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한 회복력을 강조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문제에 대해선 임명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습니다. 보도에 강민지 기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의 외신 기자회견. 우 의장은 최근 비상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를 돌아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저력을 강조했습니다. 희망은 국민 속에 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이 더욱 단단한 민주주의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력의 원천은 바로 이런 국민이고 그래서 대한민국은 강하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사태로 촉발된 국제적 우려에 대해선 대한민국이 여전히 안정적이고 강한 국가임을 강조하며 초당적 의원 특사단을 파견해 외교 공백 문제는 해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의장 특사 형식을 띠는 그런 의원 외교단을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5개, 6개 팀이 될 텐데 여야 간에 합의를 했고요. 그래서 그 구성은 여야가 함께 가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이어 여야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며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임명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탄핵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훼손된 헌정 질서의 복원과 함께 온전히 회복됩니다. 국회 추천목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논란할 이유가 없습니다. 국정 안정과 민생을 위해 국정협의체의 조속한 가동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실질적인 협력의 틀을 만들기 위해 여야 간 이견을 적극 조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긴밀하게 협력하는 틀로서 국회 정부 국정협의체의 구성과 가동이 시급합니다. 국회의장이 절충안도 내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야당과 충분히 소통되지 않은 점에 유감을 보이며 국회와 정부 간 협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을 거듭 역설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권 도전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무한 탄핵 고리를 끊을 방지책이 필요하다며 여야 공동으로 관련 법안을 발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과 내수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필요한 경우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소식 오다힌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안 남발로 국정 기능이 마비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최재해 감사원장 등 14건의 탄핵소추안이 계류 중인데 여기에 대통령 탄핵안까지 더해지면서 사회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안 발의를 제안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 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합시다. 국민의힘은 또 민주당이 요구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것이 내수 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목을 메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 1조 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함입니까?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내년도 예산 집행 계획과 내수 경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필요한 경우 추경을 검토하겠다며 편성에 대한 권한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초재선 의원들이 선수별 회동을 갖고 비대위원장 후보 추천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의원 등 친윤계 중진들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계엄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비대위원장이 돼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권 권한대행은 내일까지 의원들의 선수별 의견을 받아 다음 주 초엔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권 권한대행은 오늘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오영주 중기부 장관,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도형 해수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을 잇따라 만나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당부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와 투자자 대표를 초청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내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등 소액 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고 기업 지배 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소송이 남발되고 기업 경영권이 공격받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이 토론회를 열고 경제계와 투자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부동산에서 금융시장으로 옮겨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이 어떻게 하면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냐, 투자자들은 어떻게 안심하고 기업에 투자할 수 있겠느냐라는 점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이 대표는 특히 특정 인만 이익을 보는 자본시장 시스템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재계 대표들과 투자자 측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습니다. 재계는 이사의 충실 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들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고 배당을 확대하기 위해 단기적 이익을 실현하는 데만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투자자 측은 상법 개정안 없이는 주주의 손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다며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 사태를 종결시키기 위해 내란 수괴를 긴급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와 외교, 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특히 국민의힘이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고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란 사태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민생 회복, 국정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한규미 개건 기자와 함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즉 제2요구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규미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가재정에 부담이 된다고 본 건데요. 양곡관리법은 생산하고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양곡관리법이 시행되면 정부는 매년 조 단위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고 2030년엔 남는 쌀을 사기 위해 1조 4천억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한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사법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이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하나 주목받았던 법안이 국회 증언감정법이죠. 국회가 개인이나 기업의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나 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요. 재계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국회를 통해 경쟁회사나 또 다른 나라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한 대행은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까지 동행 명령 제도를 확대하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한 대행은 이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을 행사할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특검 거부권을 둘러싼 여야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민주당이 한 총리를 내란 공범으로 탄핵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다가 걷어들였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한 권한대행이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즉시 탄핵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민주당은 당초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라면서 소극적인 권한 행사를 넘어선 이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탄핵 압박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금 당내에서 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탄핵은 일단 보류한다는 입장입니다. 여당에서는 한 대행의 제2요구권 행사가 당연하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는데요.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오늘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 양곡법을 포함한 6개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한 법안들이라며 제2요구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성동 권한대행은 민주당을 향해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현재 탄핵 카드로 한덕수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긴 하지만 당 일각에선 정책 법안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탄핵 사유로 연결짓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때문에 민주당은 내란 특검에 대한 제2요구권 행사를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를 두고 여러 기관에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문제로 제기가 되곤 했는데 효율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검찰이 윤 대통령의 그 내란 혐의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을 했죠. 네, 비상계엄이 발생하고 나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동시다발적으로 수사에 들어갔었는데요.
중복 수사를 우려해서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고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협의 중이라면서 계속해서 자체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중복으로 요구하기도 하고 경찰이 긴급 체포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긴급 체포 불승인을 결정하면서 풀려나는 일도 있었는데요. 공수처에서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다시 한번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이번에 받아들여진 겁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사건을 이첩하기로 했고 경찰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비상계엄에 관여한 고위직 수사 내용을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12.3 내란 사태 수사의 기는 공조수사본부가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윤 대통령의 변호사 법률 대리인이 오늘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 어떤 내용이었죠? 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국민과 전 세계의 타전될 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그런 내란이 어딨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 한다고 그만두는 내란이 어딨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도 법률가인데 체포해라, 끌어내라는 용어를 쓴 적이 없다고 들었다며 체포의 채자를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서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관련 우편물을 수령하고 있지 않은 데에 대해선 그 부분은 잘 모른다며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공수처 출석 요구와 관련해선 변론팀 구성을 마치고 가동될 시점에 국민 여러분이 알 수 있게 해주실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석 변호사는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에는 시일이 좀 더 필요하다고 밝혔는데요.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수사기관 등의 선임계를 내지는 않은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규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 운영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가 오늘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정부 여당의 전원 불참으로 불발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회 운영위는 야당 단독으로 오는 30일 현안 질의를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2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환노위도 같은 날인 30일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 관계자들의 상임위 불참은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비판했고 여당 의원들에게도 현안 질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의 법률 대리인 17명을 발표했습니다. 탄핵소추단 간사를 맡은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희수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송두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그리고 이광범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법률 대리인 공동대표를 맡는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총괄은 김진한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이 맡았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국은행에서 이창용 총재를 만나 정치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금융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 의장은 탄핵 정국 속 정치적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현재 상황이 자칫 외국인 자본 유출과 기업 투자 위축 등으로 이어져 우리 경제의 안정성과 성장 잠재력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특히 가계부채 안정화, 금융시장의 변동성 관리, 그리고 수출 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당국의 선제적인 조치와 내수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위한 적절한 정책 조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2월 19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탄핵 남발 대 탄핵 방해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탄핵안 발의에 표결한 국회의원 직권 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기각되는 사안,
그리고 정당한 탄핵 사유를 첨부하지 못한 증거 자료를 첨부하지 못한 이 탄핵 소추에 대해서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된다. 그 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법은 결국 국회가 직권남용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서 계류 중이라면서 정쟁적 탄핵소추안만이라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당을 자초하지 말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와 함께 여당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방해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국민의힘의 내란 수사, 탄핵 심판 방해 행위도 도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수계 탄핵에 반대한 데 이어 국회 탄핵소추권 회의와 헌법재판관 인청특위회의, 인사청문회까지 모두 거부했습니다.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계 긴급 체포에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을 만나면서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한 철회하는 그거에 대해서 고려해 주실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원내에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혀 없습니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김용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앞서 여당 의원 중 상당수 의원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같이 공범으로 내란에 공모했다라는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은 겁니다. 계엄의 내관을 신속하게 해제하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도 국회로 달려온, 또 국회로 달려왔지만 들어가지 못해서 당사에 모여서 계엄의 해제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려 200여 명이 넘습니다.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내란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까? 내란 수괴가 아직 체포되지 않고 내란범들이 국민을 향해 싸우겠다고 하고 있으며 특정 정치 세력은 이를 적극 비호하고 있습니다. 12.3 내란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고 윤석열의 계엄 선포와 내란 행위를 옹호하는 것은 내란 선동죄 또는 내란 선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또한 내란 공범이라며 공세를 펼치는 민주당을 향해서 국회 근처 어디에서도 있었던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내란 예비 음모, 내란 공모죄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탄핵 남발이라며 직권 남용이란 여당과 탄핵 방어이자 내란 공범이라는 야당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윤리위 제소 및 고발전으로까지 번진 여야 간의 공세는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 윤석열, 이재명의 재판 지연 꼼수입니다.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헌재가 보낸 서류 수령을 거부하면서 재판 지연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재판 항소심 절차에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지금 계속 이런 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여러 가지 움직임이 몇 년째 있어온 거고 사실상. 네.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이렇게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계속 보이는데 갈수록 닮아갈 겁니다. 둘이. 서로가 서울의 거울이 돼가지고 예. 나도 저 사람 하는 만큼 해도 되겠지 하면서 자존심 상한 두 바보의 대결 뭐 이런 거 제가 옛날에 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렇게 될 겁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가 보낸 탄핵 관련 서류를 며칠째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자문서 수령 확인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헌재가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송달 간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피의자로 지금 입건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예. 뭐 방어권 행사 차원도 있겠지만은 대통령께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네. 이건 뭐 국민들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빨리 그 수령하고 예. 또 경호처도 수사에 협조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오늘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서울 고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라고 밝히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대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전개될 사법 절차 그리고 헌법재판 절차에 왜 이 상황을 국가 비상사태로 보게 되었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되는지 등등에 관한 부분 그에 이르기까지의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고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신껏 그 입장을 피력하겠다는 것이 당당하게 맞선다는 뜻이지. 한편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심 판결이 있은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 직후 항소하고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 접수도 회피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이 법원이 국회의원회관으로 집행관을 보낸 세 번째 시도에서 비서관이 서류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날 송달을 하러 왔을 때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 있었고 국회에서 또 상황이 계엄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지 못하고 있었고 낮에 왔는데 가족이 집에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송달이 안 됐던 거예요. 주거지로 송달해서 안 됐다고 하면 사무소로 송달할 수 있으니까 국회로 와서 송달이 했습니다. 고의로 지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법치의 기본 원칙을 확고히 지켜나갈 때 각자의 주장도 설득력을 갖게 되는 걸 텐데요. 양측 모두 조속한 재판 절차 진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 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송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예,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거부권 행사한 게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내란죄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런 정치 현안 가지고 토론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통과된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은 당연한 책무이다. 민주당은 내란 수계를 따르겠다는 선언이다. 이렇게 이제 양쪽이 엇갈린 평가를 내놨습니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두 분 생각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부터 들어보죠. 사실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는요, 윤석열 정부에서 일관되게 이 부분을 보는 시각이 있었어요. 네. 그게 결국은 이게 이제 과잉 생산된 쌀을 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돈이 드는 거죠. 이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가 없다. 뭐 조금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오던데 2030년 같은 경우는 매년 1조 4천억 원이 이 재정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견딜 수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었고, 네.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이 양곡관리법에 관해서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민주당이 이제 단독으로 이걸 밀어붙인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윤석열 정부이기 때문이 아니고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결국 양곡관리법의 경우에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른 5개의 법안도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유지해온 기조, 뭐 사실은 윤석열 정부에서 한덕수 대행이 국무총리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그렇게 판단한 거하고 같은 기조 아닌가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거부권 행사가 아마 당연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뭐 어떤 법안에 대해서도 제2요구권이 걸려 있는 그런 법안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기조의 국무위원으로서 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지난번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네. 아마 그 부분은 법률적 검토를 새롭게 할 겁니다. 네네. 일단 오늘 제2요구권이 의결된 양곡관리법이 이제 포함한 6개 법안 제2요구권 행사 좀 어떻게 보셨는지. 네. 글쎄요, 뭐 정책 관련이고요. 이게 정권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결정도 중요하지만 오늘 국무총리 네. 대통령 권한대행의 어떤 태도도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자세하고 곡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제의 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같은 네. 거. 국가 재정에 좀 너무 부담을 많이 준다. 뭐 이런 얘기. 또 정책 기조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또 뭐 마음이 무겁다 이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중요한 정치적 메시지라고 보고요. 네. 이게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때도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민주당 안에서도 저거는
뭐 어쩔 수 없다. 물론 대외적으로 표현이야 뭐 내란 수계를 따르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공격은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을 뭐 탄핵 소추한다 이런 검토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건 좀 안 하는 쪽으로 오늘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하고 더구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아주 그 간곡하고 예의 바르게 이렇게 제의 요구를 하는 걸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국회로 다시 오면 국회에서 이거 여야의 문제는 아니고요. 국회에서 그 재의결 절차를 밟아서 뭐 확정을 하든 아니면 뭐 부결을 시키면 폐기를 하든 그렇게 매듭을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제 응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이렇게 강한 톤으로 비판을 한 말은 그렇게 했는데요. 네. 지금 뭐 내부 분위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양해하는 분위기로 알고 있습니다. 산 너머 또 커다란 산이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이제 법안이 또 걸려 있는데요. 그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지난 17일 정부로 넘어온 내란 특검법 그리고 이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를 또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가 또 연말까지 마무리가 이제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 여부도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내란 특검법, 김여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좀 입장, 제 요구권 행사 좀 어떻게 미리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이 내란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요. 지난번하고 달라진 거는 이제 이 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국민의힘은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운영의 규칙을 바꿔놔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럴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현적, 위법적 요소가 있다는 게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입장이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법적인 논란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고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네.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네. 내년 1월 1일이 시한이기 때문에 한 열흘 남짓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야권에서 중심이 돼서 추천하는 이 특별검사, 과연 이게 합법적이냐 아니면 다른 어떤 우현적인 요소는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를 저는 충분히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할 거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일단 우리가 앞서 얘기한 법안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국가 재정에 중대한 타격을 주는 그런 법안도 아니고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하고도 별 관련이 없는 겁니다. 이게 일단 총리실 입장은 법무부 의견을 좀 들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네. 지금 국민 절대 다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 이거는 그 탄핵 소추를 잘했다 이렇게 75% 정도 찬성을 하고요. 또 내란죄로 형사처벌하는 게 옳다. 이게 또 역시 70%대 압도적으로 찬성 여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거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하기 전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결국 고민 끝에 그냥 받아들일 걸로 보고요. 또 김건희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바뀌긴 했는데 뭐 삼권 분립 차원에서 뭐 위헌적 요소가 좀 더 강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지금 지역적인 문제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한 가장 직접적인 계기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때문이었던 걸로 지금 막 속속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전 이것도 역시 어렵다고 봅니다. 좀 내용상 좀 무리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또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국회에서 선출하면 한덕수 권한대행이 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 논쟁이 좀 있었죠. 이거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권한대행인가요? 그분이 이거 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안 된다는 말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건 헌법학자나 헌법재판소 포함해서 거의 모든 전문가하고 관련자들이 이거는 임명하는 게 옳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당연히 12월 가기 전에 재판관으로 임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올해 안에 헌법재판관 나머지 3명에 대해서 임명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도 2017년 1월에요. 이미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하느냐, 임명하지 않느냐는 게 논란이 됐을 때 당시 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그거를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거는 진짜 어불성설이다라는 기사가 지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법률적 논쟁이 있는 거란 말이죠. 지금 현재 다수의 법조인이 아니 뭐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헌재재판관 신규 임명을 못하느냐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전례가 있어서 임명을 안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그 부분까지도 또 고려해서 아마 법률적 검토를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그 당시 이제 그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이후였고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3대 3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 대법원장, 또 국회 선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박한철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했던 그분은 대통령이 지명했던 몫입니다. 그래서 이걸 권한대행이 지명하는 거는 이제 무리다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그냥 9명 못 채우고 8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했던 전례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3명 다 국회 선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형식적인 임명 권한만 가지고 있다. 이게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헌법재판관을 이제 9명으로 해야 된다라는 이거 어떤 그 당위성 여부를 이제 떠나서 헌법재판관이 6인 체제일 때와 또 9명으로 전원 완전체를 이룬 가운데 탄핵 재판에 대해서 이게 그 어느 정도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냐 이런 건데요. 뭐 이재명 대표도 얘기했습니다. 새로운 질서 형성 뭐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질서 형성은 헌법재판관 6인 체제를 9인 체제로 바꾸는 거는 새로운 질서 형성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논란들을 이게 법률적으로 어디에 규정된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는 과거 사례도 있고 2017년 사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종합적으로 누군가한테 여하튼 뭐 법무부의 그 유권 해석을 받아보든가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아보든가 아니면 뭐 별도의 기구의 뭐 무슨 유권 해석을 해석을 받아보든가 여하튼 그런 거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죠. 한덕수 대행이 뭐 이걸 거부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법률적 논쟁이 있는 부분을 한덕수 대행은 그냥 이게 다수설입니다. 그래서 그냥 밀어붙이고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보통 행정행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6인 체제와 9인 체제일 때 탄핵 심판의 유불리가 대통령에게 그건 이제 서로 진영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판단이 다를 수 있다. 이건 근데 유불리로 볼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가 9명으로 하게 돼 있는데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8명 하면 이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이의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민주당에서 반대했죠. 그래서 8명으로 그냥 했는데 이번엔 6명이면 이게 사실은 6명 가지고는 심리도 안 되게 돼 있는데 지난번에 약간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6명도 가능하다라고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심리는 가능하고요. 그런데 일단 이건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의 시각으로 볼 때 6명이 결정을 하는 거 하고요. 정원이 9명인데 9명이 결정을 하는 것하고 어떤 승복의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불리의 문제보다는 가급적이면 헌법재판소를 이제 완전체로 만들어 놓고 판단을 구해보는 게 좀 온당한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관을 이제 9인 체제 완전체로 일단 성사시키고 진행을 하는 것이 어떤 그 정치 진영의 유불리 또 대통령 개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야 후유증도 좀 적을 것 같고요. 우리가 또 탄핵 심판 이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국민의힘 내부 상황을 이제 짚어보면 가장 이제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부분이 이제 바로 이제 비대위원장 선출 부분인데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원장
선출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 후보군도 나오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비대위원장이 탄핵 정국을 수습하고 조기 대선 가능성에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책임감이 굉장히 그 막중한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은 지난번에 이준석 전 대표 상황도 좀 떠올리게도 되는데요. 어쨌든 최선책으로 좀 어떤 후보가 현재 상황에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선장을 좀 맡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성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권영세 의원이 제일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인품이나 정치적인 경륜과 그동안에 이른바 친 이명박, 친 박근혜 그때 갈등이 심할 때도 어느 한편으로 크게 기울지 않았던 사람이고요. 네. 또 뭐 당연히 보수 성향 정치인이지만 그렇게 아주 뭐 극단적인 보수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좀 온건한 보수에 가깝습니다. 또 크게 이제 무리를 하지 않는 사람이고요. 지금 국민의힘은 이게 지금 전당대회에서 대표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선 이 수습을 급하게 해야 되는 이런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실력과 인품 뭐 이런 거 골고루 감안을 할 때 권영세 의원 정도가 그래도 가장 합리적이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이 극구 사양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이 되면 곧바로 대선 국면으로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대선 후보가 사실상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출해야 되는 비대위원장이 아마 대선 후보한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네.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이지만 꽤 중요한 임무를 띠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네. 김재섭 의원도 물망에 오르긴 하는데 가능성은 좀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단순히 그 국민의힘의 위기를 전환하는 극복하는 과정의 비대위원장이 아니고요.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 어떤 경우에는 이게 조기 대선으로 가는 비대위원장을 네. 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 경륜. 그러니까 적어도 뭐 대선을 치러봤다든가 아니면 뭐 이 그 여의도 정치를 좀 확실하게 알고 있다든가 뭐 이런 사람이 아니면 네. 그냥 비대위원장과 다른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지금 그 인선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무슨 뭐 계파 간의 갈등 뭐 이런 거보다는 저는 훨씬 더 고차원적인 왜냐하면 조기 대선을 지휘해야 될지도 모르는 비대위원장을 지금 뽑는 거기 때문에 네. 진통보다는 뭔가 인선에 그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국민 눈높이에도 어느 정도 맞아야 된다. 네. 왜냐하면 이 당이 또다시 국민들이 보기에 다시 또 친윤이 접수했네? 뭐 이런 식의 시각을 가지면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국민의힘이 더 어려워지죠. 저는 그런 점에서 비대위원장을 선정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네. 국민들이 뭐 도로 친윤당? 아마 이런 거를 탈색하지 않으면 아마 국민의힘에 별 미래가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친윤 이미지에서는 좀 벗어나야 된다. 그렇다면 뭐 좀 생각하시는 후보가 있으실까요? 권영세 의원 말씀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권영세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친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마 본인이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사양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고요. 예. 그러니까 친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한 원조 친윤이었지만 지금은 친윤으로부터 좀 멀어진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원내대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적어도 현재 친윤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는 사람들 뭐 꽤 있죠. 바로 말씀하신 김재섭 의원도 있고 뭐 나경원 의원도 있고 뭐 아니면 뭐 윤석열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친윤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하여튼 그런 언저리. 그러니까 친윤이 아닌 쪽에서 나오는 것이 아마 국민 눈높이에는 맞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의 수사 주체가 공수처로 이제 일원화됐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인데요. 오늘 대통령 측은 계엄 사태에 대해서 대통령이 체포, 끌어내라 이런 용어를 쓴 적이 없고 수사 지연은 변호인단을 준비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수사 좀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될지 어떻게 글쎄요, 이게 그 의원들 포함해서 한 15명 정도를 체포해라.
이렇게 방첩사령관이 국정원 차장한테 명단을 불러줬고요. 네. 또 특수전사령관이 국회에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비화폰으로 직접 전화를 해서 지금 국회 과반이 아직 안 된 것 같으니까 뭐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특수전사령관이 없는 말을 지어서 했을까요? 저는 그럴 것 같지 않고요. 네. 지금 석동현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 이건 윤석열 대통령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수사에서 밝혀내겠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 수사는 공수처로 넘어갔고요. 나머지는 그냥 검찰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 뭐 일단 1차적으로 수사기관 간의 정리는 잘 됐다고 보고요. 일단 소환을 해서 언제 응할지 이게 이제 최대 관심사인데 네. 소환해서 응하지 않으면 저는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체포에 불응하면 사전 구속영장 발부받아서 집행하면 되는 거죠. 구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사실은 무슨 일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증거인멸을 지금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이 사건 관련자들이 비상계엄 이후에 거의 전원이 다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이 과거 핸드폰 사실 다 찾아내야 되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현재 이 수사하고 있는 내란죄의 이른바 수괴, 우두머리로 되어 있습니다. 우두머리를 당연히 긴급히 체포해야죠. 또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좀 지금은 서둘러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지금 이 시간들이 내란 이번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증거인멸의 시간으로 쓰여지고 있다. 글쎄, 뭐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냥 짐작이겠죠. 뭐 그 흔히 이제 피의자로서는 이제 그 시간을 확보하면,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증거인멸 뭐 이런 걸 위해서 노력하지 않겠는가 하는 건 저는 짐작이라고 보고요. 그 증거인멸의 가능성 뭐 있으면 이제 뭐 그거야 나중에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아니면 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할 적에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죠. 우리가 지금 예단해서 아마 이렇기 때문에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것이다. 글쎄, 그렇게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다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법적인 절차를 뭐 공수처든 검찰이든 밟아 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이 판단해 주는 데에 따라서 뭐 구속을 하든 아니면 뭐 영장을 기각하든 뭐 그렇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서류를 이제 수령을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2심이 항소심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될 텐데 2심에서 좀 반전이 있을지 그리고 이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제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1심보다 이제 조금 낮게 형을 받았지만 어쨌든 굉장히 그 중형인데 이 2심의 선고가 이재명 대표 선고 재판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마지막 두 분의 말씀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형량은 좀 줄어들긴 했는데 어쨌든 이재명 지사하고 뭔가 논의는 했다 이런 취지로 아마 판결문에 들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네. 이건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아무튼 그와 별도로 우리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오리라고 예상한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저는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때 뭐 벌금형 100만 원이 뭐 100만 원 이상이냐 미만이냐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2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뭐 지금 우리가 아무리 예측을 해봐야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저는 법원 판결은 사법부에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측할 게 아니고 그냥 나오면 현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로운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 의원님. 1심에서 선거법 재판이 이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적어도 100만 원 이상 그러니까 벌금 한 300만 원, 400만 원 수준을 예상했던 사람은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이제 그 재판의 진행 과정을 지켜본 법조인들의 일반적인 예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아마 2심도 이게 100만 원 미만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예측이 많아요. 뭐 그러나 이제 최종적으로야 뭐 2심 재판부가 이제 판단할 문제고. 네. 자, 그다음에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문제는 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이 쌍방울 그룹이 대북 송금을 한 목적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를 위해서 대납을 한 것이다. 라는 부분을 2심 재판부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이제 그 판단이 끝났어요. 이제 앞으로 남은 거는 이제 대법원에서 법률심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공범 관계로 그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네. 지금 뭐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좀 잠시 중단됐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에는 거의 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그 전에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그건 뭐 또 상황이 좀 달라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들어보겠습니다. 최병묵 위원님부터 들어보죠.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다시 또 비대위로 넘어갑니다. 근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국민의힘은 뭐 몇 달만 지나면 비대위, 몇 달만 지나면 비대위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한 줄 논평은 이 정상이 없었던 집권당의 흑역사로 하겠습니다. 네, 성 의원님. 예, 우리나라 형법이 1953년에 제정이 됐는데요. 총칙, 각칙, 부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범죄를 열거한 각칙 중에 첫 번째 87조가 내란의 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내란죄의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몇 년 전에 그 형법을 개정하면서 좀 쉬운 우리말로 바꾼다고 해서 수괴를 우두머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두머리가 지금 법률 용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비상계엄에 대해서 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을 내가 다 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김영현 전 장관 또 군 지휘관들이 지금 내란죄로 줄줄이 구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체포나 끌어내라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뒤늦게 발뺌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이게 참 대통령으로서 군 통수권자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 한 줄 논평 법률 용어를 사용해서 비겁한 우두머리라고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 대기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성환영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